안녕하세요. 저는 오정선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은 거쳐내고 고1 국어 간담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입학을 앞둬서 어떠세요? 좀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거쳐내고 국어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 국어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준비해봤으니까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우리 윗학년 애들이 성적이 진짜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막 며칠 전부터 막 카톡해서 막 재촉했거든요. 너네 1학년 애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 너네 다 1등급 받았잖아. 빨리 팁 좀 내놔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았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정선 강사고요. 저 과천외고 영어과 졸업한 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과천외고 다닐 때 진짜 너무 좋아하던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원래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나 무조건 국어 선생님이 돼야 돼. 이런 생각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진학을 했고 이제 그 쌤이 작년까지는 2학년 수업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작년 2학기 때부터 여고의 교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인사를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우리 제가 좋아했던 그 쌤들을 우리 학생들도 같이 경험해보면 좋을 텐데 어제도 조금 아쉽긴 한데 그리고 네, 그래서 국어교육을 진학을 해서 이렇게 강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의 자랑 타임부터 먼저 시작하고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과천외고 1학년, 우리 윗학년에 매 시험에 정규 1등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1등이 아니고 100점이었어요. 저희가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5등급제로 변화가 되잖아요. 5등급제로 변화가 되면서 원래 누적 4%까지 1등급 그리고 누적 11%까지 2등급이었는데 누적 10%까지 1등급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 1등급 사이에 변별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 100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냥 1등이 아니라 무조건 100점 1등이다. 그리고 이 중간 기말 모두 100점 받은 게 유일한 친구였고요. 과천외고 사실 과천외고 시험이요. 국어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70%는 다 맞아요. 누구나 다 맞아요. 진짜 공부를 안 한 친구 말고는. 근데 그 30%의 문제가 너무 지역적이거나 이거는 준비를 해서 맞춰야 돼? 맞출 수가 있어?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듣도 보도 못한 속담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변별이 갈리게 되는 거는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정답률이 진짜 제일 낮았던 문제가 속담 문제였어요. 근데 그 속담도 저도 거의 처음 보는 약간 이런 속담을 내시는 경우가 있으셔가지고 어쨌든 그런 데서 변별이 되는데 저희가 속담도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100점이 나왔다. 그리고 전교 10등 이내 4명이 저희 반에서 나왔는데 저희 반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1등, 3등, 8등, 9등이 다 저희 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강 인원의 이제 50% 이상이 1등급, 2등급을 맞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2등급이면 11%니까 과거에 올해부터는 이제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2학년 연속 수강률이 100%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천외고 2학년 반이 중간에 퇴원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1학년 학생들은 학원이 조금 시험 못 보면은 나는 이 쌤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 학원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근데 2학년 때 여기저기 갈 때 다 가보고 여기 와서 정착했다라는 거는 여기가 좀 최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약간 자랑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인원이 제가 정확히 몇 명인지 제가 듣지 못했는데 240명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제 24등까지 1등급. 우리 무조건 이제 1등급 받아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들어가면은 어떤 국어 교과서 사용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1학년 때는 공통국어 1, 2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개정교과서가 공통국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저게 들어가는 게 문학, 문법, 독서, 그리고 화법과 작문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아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과서에 독서랑 화작이
1학년과에 들어가 있지만 문법이랑 문학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학년 수업이 아마 작년이랑 비슷하게 간다면 문학, 문법만 진행을 하실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는 문학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에는 원래 이 자리가 작년에는 독서였거든요. 근데 올해 신입생부터는 화법이랑 언어로 변화가 되어서 요거 언어는 문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화법과 언어지만 화법 안 하시고 문법만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작년 기준으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냐면 1학기 중간고사는 문학만, 문학작품 딱 5개만 들어갔어요. 2학기 기말고사는 문법만. 근데 이게요, 분명히 문학을 더 잘하는 학생, 문법을 더 잘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가 시험 범위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5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개는 사실은 저희가 내신 진행하는 5, 6주 동안 진짜 겁나 파잖아요. 그러면은 고득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법은요, 이때 양이 진짜 많았어요.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한글 맞춤법, 그리고 문장의 짜임새까지 진짜 많거든요. 이거를 5주, 6주 만에 완벽하게 만든다? 이게 조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학에서 잘 보고 문법에서 조금 물먹어서 등급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도 이제 사실은 그 1학기 때, 2학기 때 둘 다 점수가 잘 나오긴 했고 1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방학 때 문법을 좀 하고 들어가라. 우리가 1학기 때는 현대문법이 나오고요. 2학기 때는 이제 중세국어 문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전 문법이죠. 그 고전 문법 또한 여름방학 때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라.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문학만 또 100%예요. 근데 이때는 조금 특이한 게 고전 문학이 이제 이때부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는 아마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 그리고 고전 문법, 중세국어 문법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올해 교과서가 바뀌니까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대로 가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이사항 다른 학교는 독서는 화작도 하거든요. 저희 학교는 독서, 화법, 작문은 1학년 때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살짝 문제인 게 우리가 지금 국어 공부하나요, 애들? 근데? 이게 좀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한데 우리 사실 내신이 가장 중요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이 내신으로 대학 갈 수는 없어요. 아마 2학년 때 되면은 이제 좀 논술도 준비해야겠다. 이제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아무 베이스가 수능 준비가 아무 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2학년 때 우리 아까 그 문학이랑 문법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법을 1학기 기말고사 때 하고 이거 현대문법이고 요거 고전이었으니까요. 현대문법을 이때 하고 그냥 손 놔버려요. 그러니까 2학기 기말 때 2학년 2학기 기말 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2학년 2학기 때. 그래서 우리 문법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고 독서도 1학년 때 안 하지만 저는요 방학 때 지금부터라도 독서랑 문법은 조금씩 해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제가 작년 2학년 2학기 독서 같은 경우는요 애들이 변별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독서 시험인데 문법 나왔고요. 독서 시험에 그냥 너네 맨날 학원에서 다 준비해주고 너네 그런 거 못 보겠어 하면서 너네 수업 안 한 지문, 수업 안 한 독서 지문 그냥 낼 거니까 알아서 풀어. 이런 식으로 2지문을 내셨거든요. 근데 그 2개 지문이 다 고등학교 3학년 기출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서 공부가 된 친구들이랑 안 된 친구들이랑 변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 시험이 그래요. 70%는 쉽고 어려운 그 문제는 조금 장기전으로 준비한 친구들이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한 번에 정리를 다시 드릴게요.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그 30%의 문제가 출제 유형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이 유형에 맞는 대비가 정말 필요하고요. 저희 문항 구성은 계속 동일해요. 30문항이고 100%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아마 문학작품이 나온다면 무조건 교과서, 아마 90% 정도는 교과서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외부 작품을 활용한 수능형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조금 이따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저희 30문항 중에서 많으면 7, 8문항 정도가 외부 작품이랑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저희 출제 경향을 조금 더 볼게요. 일단은 이것도 아직 우리 학년은 비율이 안 나왔지만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필 30%, 수행 70%인데요. 이게 딱 보면은 수행이 조금 비율이 높아요. 수행 당연히 중요하긴 해요. 수행을 말아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발표, 요거는 뭐 현대시 표현법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시를 하나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발표하는 거, 아니면은 뭐 시조가 무엇인지, 기념시조가 무엇인지, 가사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하나 주고 발표하는 거, 요게 진행이 되고요. 독서 감상문은 뭐 책 읽고 쓰는 거예요. 준비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법 테스트, 뭐 자음의 체계표에서 뭐 치조음에 들어가는 것을 써라, 뭐 모음책의 중모음을 써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특히 문법 테스트가 30문제 정도 그냥 그 단답형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3개 틀리면 만점이야. 그러니까 만점이 만점이어야 되는데 3개까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이 수행은 거의 다 만점을 맞는다. 그 말은 이제 지필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되고 수행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조금 많이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수행 비율 높지만 변별력은 낮다 하지만 그만큼 완벽히 준비해야 된다. 다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범위가 적은 편이에요. 저희 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아까 문학작품 5개 나왔는데 대부분의 다른 학교는 그 5개에다가 의문의 변동 원점, 아니면은 문학작품 7, 8개에다가 문법까지 나와. 이런 형식이 많은데 우리 학교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만큼 되게 디테일하고 지역적인 부분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5개를 정말 많이 파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또 시험 범위,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같은 거 1학년 때는 잘 안 나오고요. 교과서 위주로 준비하면은 괜찮습니다. 그 외부 작품 활용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따가 문제에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한자를 되게 좋아하세요. 한자 성어 문제 1년에 3번은 나옵니다. 2학년, 근데 이 경향은요, 2학년 때도 계속 이어져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속담 문제 1년에 1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도 꽤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 당연히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선지에 출연할 수 있는 조금 고난이도 어휘들까지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문법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고 중학교 문법을 생각하고 그냥 올라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문법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준비가 됐냐 안 됐냐가 조금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실 겨울방학 이제 거의 다 갔지만 우리가 1학기랑 2학기에 문학작품이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죠? 시험 특히 올해는 교과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문학작품들을 선택해서 수업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바쁜 학기 중 대신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문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법을 방학 때 미리 해두면 결과적으로 학기 중에는 문학이나 뭐 다른 외국어나 이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문법은 꼭 방학 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작년 기출들만 다 가져왔거든요. 문제를 간략하게만 좀 봐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 어휘력이나 논리력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뭐 헐벗다, 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단어가 동일하게 생겼지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의어예요. 그래서 그 다의어가 올바르게 쓰였는지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한자 성어 문제. 작년에 거의 매 시험 출제가 됐었고요. 2학년 때까지 이 경향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수꾼 다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등장인물의 머릿속의 사고 과정과 가장 비슷한 걸 찾아라. 이런 건 논리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소에 아이들이 얼마나 국어 독해를 연습을 했냐, 사고 과정이 얼마나 열려있냐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또 외부 작품 활용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표현, 역설법인데요. 역설법이 쓰인 애들을 골라라. 근데 이건 조금 쉽게 나온 거고요. 원래 이거 이렇게 고르는 것보다 역설법이 맞게 쓰인 것의 개수를 골라라.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보통 출제가 더 많이 됩니다.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심청이를 보고 당대 사람들이 느꼈을 정서를 잘 표현한 시조를 찾는 건데요. 요거 시조 중세국어로 써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요거 해석할 수 없으면은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8문제 정도, 30문제 중에 출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요 1학년 수준에요. 이 시조를 다 아는 친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주는 키워드들 가지고 이거 나오면은 효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나오면은 뭐 무상감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이런 문제를 좀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지역적인 내용, 정말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낸다고? 약간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요거는 2학년 독서 문제이긴 한데요. 2학년 독서에서 이 전체 지문의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해내고 OX를 다 가려낼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자주 나오는 개수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사였는데 가사가 고전시가 작품 중에서 길이가 제일 긴 거예요. 몇 페이지짜리도 있는데 그 몇 페이지짜리 중에서 장면이 나오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그 고전시가를 정확하게 해석한 친구들이 올바르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우리 고전시가 지금 보시면은 뭐 조티, 금마다, 잊혀 있고 이런 식으로 중세국어로 써 있는데 요거 그냥 너네 의역하지 않고 정확하게 현대국어로 바꿔서 공부했니?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답률이 꽤 낮았던 문제 유형들이었어요. 또 문법에서 변별력이 굉장히 크다. 지금요 요거요 문법 문제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다 문학 작품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학 작품의 구절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문학 작품에 쓰인 조사가 정확히 쓰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문법에도 문학이 연결지어서 나옵니다. 독서에도 문학이 연결지어서 나와요. 결국에는 문학을 가장 중요시 하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어떤 지역적인 내용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암기를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세세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첫 번째, 너희들 중학교 때 생각하고 이렇게 국어 공부하면은 절대 중학교 때 다 A였을 거예요. 아마 절대 1등급 받기 어렵다. 일단 첫 번째는요. 물리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해요. 1학년 때부터 그 공부 습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짜투리 시간 무조건 써야 돼. 1, 2, 3, 4교시라면 쉬는 시간이 3번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문제 풀어라. 수학 문제 풀어라. 점심시간으로 50분이면 10분 문제 풀고 밥 좀 늦게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공부 습관, 내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공부 습관이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지역적인 내용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거는 진짜 안 나올 것 같지만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런 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이 정도의 적용 문제는 안 내실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만 봐도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름방학, 지금 여름방학 다 왔지만 여름방학 때는 꼭 중세국어 문법을 선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과서랑 학교 PPT, 저희 시험 유형이 조금 특이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 실력이 없으신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 수업도 정말 잘하시고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내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업 내용을 열심히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 집중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앞반의 필기 잘하는 애 필기, 그리고 뒷반의 필기 가져와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어쨌든 내가 열심히 듣더라도 조금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기를 좀 합쳐가지고 그걸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에 이제 후반부쯤에 아이들한테 배부를 해서 이제 수업 시간 선생님이 이런 거 강조하셨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일단은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역설이잖아, 이거는 반어잖아 알려줘봤자 그거 안 와닿은 애들은 그냥 계속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역설은 이거고 이런 상황에서 주로 쓰이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대부분 역설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이해가 학생들이 잡혀 있어야지 실제 문학작품을 보고도 아 이거 역설이네 아니냐를 판별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의 이 갖춰내고 선생님들의 목적도 일단은 그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학 개념어를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얹어서 근데 얘들아 역설은 이런 구절들이 역설이야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잡힌 개념에다가 예시를 얹어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기출문제를 제가 꽤 오랫동안 모아왔는데 이 기출문제가 갖춰내고는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봤던 기출문제에서 조금 동일하게 유사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기출문제를 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말이었어요. 무조건 세세하게 해라.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단권화인데요. 일단은 학교 제가 주는 교재가 단권화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요. 그럼 거기다가 일단은 학원에서 수업한 거 얹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이제 복습할 거잖아요. 복습할 때 학교 수업에서 들은 필기를 그 위에다가 얹고 예를 들면 나랑 수업한 거는 뭐 핑크색으로 써, 선생님이랑 수업한 거는 뭐 보라색으로 써 이렇게 해서 조금 근데 둘 다 얘기한 거는 완전 중요한 거겠지? 그건 병합한 거. 이런 식으로 단권화 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본 다음에 문제풀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권화 교재를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봤대요, 틈틈이. 그래서 그게 1등급을 받는 데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 외부 작품 독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내신 기간에 정말 최대한의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이게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내시는 이유 자체가 너네 수능 공부해라. 수능형 사고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도인데 사실 5주 6주 만에 완성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 있는 작품을 최대한 제시해주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평소에 연습이 조금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도 내가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요. 이거는 뭐네? 이거는 뭐네? 이런 식으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2학년까지는 계속 갖춰내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요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문학은 미리 개념을 다져두는 게 좋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의 입에서 나왔었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자체 교재 당연히 사용하고요. 3회독, 지금 3회독이라는 건 이제 3바퀴를 돌려서 읽는다는 건데 첫 번째는 재미 삼아서 가볍게 읽고 두 번째는 외우면서 읽고 세 번째는 본인이 외운 거를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 외운 거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본인이 만들어둔 단권화 교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주 복습 테스트 실시하는데 이게 애들이 진짜 집착해요. 엄청 잘 보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그 점수를 매주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고 평균 점수랑 최고점이랑 같이 보내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거 최고점 누구냐고 자기가 최고점이 되게 막 으쓱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복습 테스트 실시하고 과제 수행도 제가 직접 다 확인하고요. 수업 성취도랑 시험 문제 틀린 거 보고 제가 직접 코멘트 작성해서 부모님들께 매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 출제 패턴이 특이한 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 확인 문제들은 뭐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출제 패턴에 맞는 문제들 선별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리닉인데요. 이제 클리닉이라는 거는 이제 수업 외에 한 번 더 등원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 전후에 시간을 내서
모르는 문제들 질문하고 아니면 혼자 암기했을 때 안 됐던 것들 같이 암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말에는 수업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만약에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무조건 제가 진행하고요. 만약에 제가 수업 때문에 안 된다면은 조교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르는 문제는 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질문 아무 때나 보내. 제발 얘들아 모르는 거 새벽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보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새벽 4시에도 카톡 오고 5시에도 카톡 와요. 그래도 저는 눈 뜨면 바로 보내고 그리고 제가 새벽에 안 잘 때가 많아가지고 그냥 답장을 바로바로 해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약간 그 사담인데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일을 안 하셨는데 제가 자기 전까지는 엄마가 앉으셨어요. 항상. 그래서 맨날 내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막 십자수 하고 있고 좀 무섭게 감지하는 건가 막 뜨개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딴짓을 하고 싶어도 딴짓을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뭔가 같이 공부를 같이 하진 않았지만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에 되게 많이 고마움을 느꼈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역할을 저는 제가 조금이나마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서 특히 시험 기간에는 애들이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오늘 몇 시에 잘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 때까지 자면 안 된다. 그러면 알게 나는 안 자. 나 안 자고 기다릴게. 그러면 그러다가 애들이 선생님 저 이제 5시쯤에 선생님 저 이제 질문 끝났어요 하면은 그러면 저는 그래 알겠어 하고 저도 이제 그제서야 좀 마음의 안정을 갖고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꼭 아침에 질문을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또 일어나서 시험 보기 직전에 애들이 물어본 거 질문 답변해주고 이렇게 지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의 그냥 필기 자료, 요거 이렇게 필기가 된 거를 제공을 해주는데 요거는 초반에는 안 줘요. 초반에 주면 애들이 자기가 안 쓰고 단권 안 하고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중후반쯤에 아니면은 직보 때 이런 식으로 제 필기랑 선생님 필기랑 합친 거를 제공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뭐 우리 많이 나오는 한자성어라든지 같이 나올 수 있는 배경식이라든지 그리고 구절의 의미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보강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제공한 자료에서 이것도 길이라는 그 단어의 다이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 제가 시험 전날 직접 보강 때 길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5번으로 쓰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시험에서 그대로 나왔었죠. 그리고 요것도 직보에서 우리 관동별곡이라는 가사 작품에서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구름이 간신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전시가에서 구름이 간신배를 의미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대로 시험에 출제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그냥 1번 체크하고 아래 읽으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파수꾼이라는 희곡에서 그 한자성어 이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시험 전날에 보고 가면 다음날에 효리부동 지록이나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교 1등 했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땡땡 친구인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다 맞았대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너무 고생했어. 어려운 거 없어서 분명히 이제 우리 학교 시험이 완전히 쉬울 순 없어요.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자기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친구가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 수업을 잘 따라오고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고 제가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고 해서 그거를 잘 받아들여주니까 본인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 다 얘기해주는 거라서 별로 어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저는 되게 뿌듯했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2학기는 1등급을 받았는데 1학기 때는 조금 부족했어요. 1등급이 되기까지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외부 작품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보여서 이런 것들을 다 잘 맞게 되었고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예의가 바른 친구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맨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인데 수업 시간에 진짜 말이 없어요. 근데 클리닉 시간에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다 해결하다 보니까 본인이 결과적으로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수업을 잘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재밌어야지 계속 다니고 재밌어야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는 수업을 만들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관리 같은 경우도 제가 가능한 시간에는 무조건 제가 직접 클리닉 하고요. 그 질의응답도 조교 전혀 쓰지 않고 제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무조건 모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갖춰내고 자료 갖춰내고 용어로 따로 만들고 있고요. 제가 매 중간 기말이 끝날 때마다 분당 지역, 과천 지역, 대치동, 목동, 일산 이런 식으로 주요 학군지의 기출문제들을 다 입수를 해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 선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저만 아마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수업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교사를 꿈꿨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는 이게 지금은 뭐 학원에서 사교육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학생을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그래도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분명히 고등학교 다닐 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는 수학을 진짜 너무 지질하게 못했기 때문에 수학을 진짜 하루에 6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만약에 8시간을 공부한다 하면은 4시간을 수학을 봤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 효율성이랑도 좀 관련된 거는 저는 사실 국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학이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제가 결국에는 수학 공부를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는 수능에서도 1등급을 맞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원하는 학교에 또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진학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사실 10대 때 되게 본인이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경험이 사실은 공부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 다 공부하려고 외고 간 거잖아요. 근데 저의 삶도 그렇지만 저는 그때 성공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야 그래도 하면 되겠지 나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당장의 성적이 안 나오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취했다 라는 경험을 정말 아이들이 제가 느꼈던 걸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클리닉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정말 옆에서 최대한 말을 해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그냥 아이들이 뭐 성적 올랐다고 이런 코멘트들을 자랑 삼아서 한번 넣어봤으니까 나중에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은 노력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책상에 써뒀고 지금도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저 자신에게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아마 첫 시험 보면은 분명히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노력하면은 다 됩니다. 선생님의 좋은 지도,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많은 관심, 그리고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꼭 원하는 성적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 새 학년, 새 학기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받으려고 하는데요.